이처럼 법에서는 오로지 사람만을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에서는 사람과 다른 사물이 엄격히 구분되죠.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물은 사람 플러스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물을 모두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법적 주체인데 반해서 물건은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법에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유와 책임을 물건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동물애호가들이 종종 쓰는 동물의 권리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봅니다. 동물애호가들은 동물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의 권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권리라는 용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의무에 대응되는 당위입니다. 법적 주체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물의 권리라는 표현은 동물이 사람과 같이 법적 주체가 된다, 이런 뜻으로다가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동물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물건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판례가 있습니다. 도롱뇽 사건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건설할 때, 그때 천성산에 살고 있는 도롱뇽이 자연훼손으로, 환경훼손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을 중지해달라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에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사자 능력이란 당사자로서 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체라는 의미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롱뇽은 동물이니까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애호가들이 사용하는 동물의 권리라는 표현은 오히려 동물 보호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행법에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 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한다거나 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들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면은 그때 동물이 주체로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동물의 권리란 말을 미리부터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외국의 법제에 보게 되면은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때 권리의 주체가 된다,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되니까 동물도 주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동물이 자유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기술적으로 동물에게 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 뒤에서 살펴볼 법인제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사람이 아닌 사물, 물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제도가 그것입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도 법적으로 주체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의 모임, 단체라는 거죠. 사단, 또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단과 재단을 법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이런 사단 재단을 법인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법인이 사람처럼 자유와 책임의 본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법적 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팔려면은 법인제도가 없다면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들이 도장을 다 찍어야 거래가 성사될 겁니다.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법인제도가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 하나만 찍으면 거래가 성사되고요. 그렇게 거래를 한 수익금을 가지고 주주들이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처럼 법인제도는 인간에게 편리한 어떤 그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을 법적 주체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법인이 사람과 똑같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단체라든지 또 재단이라든지 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사단과 재단 이런 법인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 행동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따로 마련해주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법적으로 대표이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법인을 위해서 도장을 찍었을 때 그 계약이 성사됐다, 체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인이 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인이 스스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단체나 또 재단이 그것을 향유할 리는 없죠. 그것을 실제로 향유하는 것은 법인 뒤에 숨어 있는, 법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향유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법인은 법인이 법적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적 기술적인 수단이다. 도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법인제도는 굉장히 유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원래 나라는 사람 이외에 법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동시에 법적으로 두 개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라면은 나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돈으로 내 집을 살 때는 나의 개인적 이름으로 거래를 하면 되고요. 회사가 공장이 필요해서 공장 대지를 살 때는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공장을 사게 됩니다. 이처럼 나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주체를 가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법인제도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용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용한 제도는 사회적으로 볼 때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탈세를 위한 수단이 되거나 또 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법인이 악용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법인 제도를 이제 사회적 법적으로 운용할 때는 그 효용 가치를 최대화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하면서 제도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